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음식들이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이 음식은 백화점 및 편의점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이며 한국에서 대량 생산해 항공편으로 수송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미모의 여성이 음식을 앞에 둔 채 바라만 보며 몹시 괴로워 보입니다. 눈앞에는 각종 맛있는 진수성찬이 가득인데 어째서인지 그녀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주에 살고 있는 에나벨라고 해요. 재작년까지 저는 참 건강했습니다. 편식이라고는 모르고 항상 모든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휴일에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곳곳을 다니는 것일 정도였어요. 웃음이 많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건강한 25살의 평범한 아가씨였어요. 그런 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재작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코로나였습니다. 저는 작은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였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저의 소중한 직장을 잃고 말았죠. 사실 저는 19살이 된 순간부터 집을 나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건강하고 젊으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그때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지만 저를 돌봐줄 가족도 없었고 직장도 잃은 저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심한 고열과 인후통, 미각과 후각 상실이 찾아왔죠. 그저 죽거나 폐에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후유증인지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제가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맛있게 먹었던 치즈버거나 샌드위치, 케밥조차도 처음에는 아무 맛이 안 나서 식욕이 돌지 않았어요. 냄새도 어느 정도 맡을 수 있고 미각도 조금씩 돌아왔지만 갈수록 그 증상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제 몸에서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음식 쓰레기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햄, 소시지 같은 육류 가공식품이 가장 거부가 심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를 가장 사랑하던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라갔고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시리얼이나 과일, 요거트 정도가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었습니다. 몸도 몸이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을 하려고 노력해봐도 시내의 절반 이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저축해두었던 돈으로만 바닥을 보면서 생활해야 하니 음식을 사먹는 일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잘 웃고 항상 밝았던 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다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백수라서 남는 게 시간이라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죠.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먹는 김밥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왠지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 그녀가 참 맛있게 먹는 김밥은 저도 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코로나 후유증 이후로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생각이 점점 커져서 왠지 저 김밥이라는 것은 제가 잘 넘기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변해갔죠. 그렇지만 제가 사는 곳에는 한국 식당이 없었고 저는 어떻게 그것을 구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저를 살려준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거랍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동양인이 좀 드문 곳이에요. 그나마 보이는 동양인도 거의 중국인이죠.
그런데 제가 사는 건물 1층에 혼자 사는 한국 할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홀로개를 산책시키시는 분이었는데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분이셨죠. 그날은 정말로 다른 것은 넘기지 못하고 커피 몇 잔만 들이킨 날이었는데 저 김밥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1층에 사는 그 한국인 할머니를 찾아갔죠. 오랜만에 저를 본 할머니는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말랐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따뜻하게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위로해 주셨죠. 가족의 품을 일찍 떠난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죠.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가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녀의 집에 들어서니 뭔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이전에 맡아보지 못한 그 냄새를 맡으니 침이 샘솟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께서 내놓으신 것은 제가 그토록 먹어보고 싶어 했던 김밥이었어요. 이곳 중국 식료품점에는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싸던 것처럼은 싸지 못했다고 미안한 듯 웃으셨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드라마 속 그것과 똑같아 보였어요. 반질반질 윤이 나는 김이 하얀 쌀밥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채선 당근, 시금치, 계란 부침,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료가 어우러져 있었죠. 동그란 김밥을 한 입 먹어보는데 역시 제 상상에서처럼 제 몸에서 거부하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뭔가 표현하기 힘든 맛이었는데 특히 육류가 없는 재료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싸주신 한 줄을 다 먹고 참 오랜만에 배가 부르다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행복하다는 것을 참 오랜만에 느끼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조금씩 식욕을 되찾아갔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진짜 손녀처럼 챙겨주셨지요. 차츰차츰 다른 한국 음식들도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는데 그 음식들이 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음식은 미국 음식과는 달라요.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따뜻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역시 김밥과 채소 비빔밥이에요. 생각할수록 김밥은 매력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밥은 어떤 속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할 수 있어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죠. 지금 세계는 점점 더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김밥이 아주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도 있지만 동그랗게 말아서 싸면 휴대하기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저는 다시 레스토랑에도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더 큰 도시로 나가야만 취직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죠. 저의 생명의 은인 같았던 할머니를 떠날 생각에 고민도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언제든 할머니의 김밥이 그리워지면 오라고요. 저는 떠나는 날 그녀를 진심을 다해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할머니의 김밥을 먹고 건강해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그녀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는 제게 뭔가를 쥐어주셨는데 바로 할머니의 한국 음식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언제라도 속이 편안한 한식을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녀의 배려였지요.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된 저는 한식 홍보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와 K-팝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국 식당에 가고 싶어 해요. 너무나 맛있게 먹고요. 다들 저처럼 먹고 나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치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어깨가 으쓱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 김밥 열풍이 불고 있어요. 중대형 마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냉동김밥을 팔고 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가격도 $4예요. 놀랍죠? 지금 미국의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치솟았어요. 특히 음식값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한 끼에 20불로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도 이렇게 싸고 맛도 괜찮았어요. 물론 할머니의 김밥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틱톡에서도 이 김밥을 먹는 것이 대유행이에요. 간편하게 한 끼 먹고 싶어 다시 사러 갔을 때는 이미 완전 다 매진이었고 나중에는 지역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김밥의 인기가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편 이 맛있는 김밥과 한식을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 레스토랑 동료들을 위하여 할머니의 레시피로 김밥을 싸서 갔답니다. 모두들 안 그래도 SNS에서 난리난 김밥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라며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도 알겠다면서 모두들 김밥을 칭찬했어요. 김밥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먹어주었어. 몇몇의 동료는 김밥을 보고 수시 같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수시와 김밥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른 한국 음식들도 영양도 훌륭하고 건강해지는 음식이라며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저의 예상으로 한식 매니아가 몇 명은 더 생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준 할머니와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 사는 에나벨 양은 한국 할머니의 정과 우리 음식의 맛을 모두 느끼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에나벨 양의 말대로 지금 미국은 K푸드의 열풍이라고 하네요. 우리 음식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항구가 멋진 야경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곳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한 젊은 남자가 여성을 향해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는 듯하네요.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이 로맨틱한 광경도 잠시. 여자는 남자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라니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행복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은 평소에는 전혀 그 가치를 모르지만 만약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와 여동생 제시, 우리 4명은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끔씩 주말이면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길 즐기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저희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런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께 도시 외곽의 브리스톨 항구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죠. 저는 그저 그곳에서 열리는 불꽃놀이가 보고 싶던 감기. 기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철없는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해요. 그날 제가 그곳에 가자고 조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을 생각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죠. 딸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착한 아빠는 감기 기운에 몸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도 저희 가족을 데리고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브리스톨로 주말 여행을 데려가 주셨죠. 그날 브리스톨 항구에서 있었던 일은 마지막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가족 모두 많이 웃었고 너무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았죠.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우리 가족은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감기약을 드셨던 탓일까요? 그날 아버지는 졸음운전을 하셨고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은 살아남았지만 동생 제시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던 소녀는 없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된 동생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했고 부모님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불행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이제 고아가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긴 이모가 거두어 돌봐주시긴 했지만 여자 혼자 아이돌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결국 저를 위탁가정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의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동생을 받아줄 보호자는 별로 없을 테지만 저는 건강하고 멀쩡하니 충분히 다른 보호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물론 저도 이모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픈 제시보다는 멀쩡한 제가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위탁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위탁가정에서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맡은 사람들도 있어서 잘못 걸리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다행히 마음씨 좋은 분들을 만나 자랐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위탁 가정에서 살았는데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존중하고 가족과 같이 지내도 진짜 가족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어린 나이부터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네요. 외로움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죠. 18살이 되고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저는 무리를 해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영국은 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는 전액 무료이지만 대학교의 학비는 정말 비쌉니다. 저의 형편이라면 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저는 법대로 진학하게 되었고 영국의 학자금 대출제도 헥스를 이용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헥스는 국가에서 학비를 대출해주고 이자는 내지 않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리고 훗날 졸업 후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 따라서 1%에서 10%까지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지만 나름의 고충도 많았습니다. 남들은 공부만 하기도 벅차는 법 공부였지만 저는 공부만 하며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늘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했죠.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번 돈 일부는 항상 동생을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이모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동생을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습니다. 이모가 언제까지 제 동생을 돌봐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무도 제 가족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고의 책임은 불꽃놀이를 가자고 졸랐던 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장애인이 된 동생을 평생 책임져야만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사고로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신 채 부모님께 사죄하고 홀로 멀쩡히 살아남은 것에 대해 약간이라도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쫓기듯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는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의 주말 오픈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가량 일찍 와서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그날 사용할 식재료를 정리하는 대신 빠른 퇴근을 할 수 있기에 그 타임을 택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그러면 본머스에 살고 있는 이모와 동생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지는 유일한 힐링 타임인 거죠. 그러나 그날은 그만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전날까지 이어진 시험이 화근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출근해야 할 시간은 훌쩍 지났고 저는 허둥지둥 식당으로 출근을 했죠. 늦게 출근을 했으니 퇴근을 일찍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제시를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늦게 출근한 식당은 이미 오픈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테라스의 의자도 이미 다 내려져 있고 바닥 청소도 완벽히 되어 있었죠. 이 시간에는 저 혼자 일하는 타임인데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웬 동양 남자 한 명이 안쪽 테이블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 누구냐고 물으니 그는 며칠 전부터 오전 타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아직 일이 서툴러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고 마침 오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길래 시작하고 있었다며 웃더군요. 저는 평일에는 낮에는 수업 때문에 저녁 타임에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풀타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 새로운 그 남자를 몰랐던 것인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누가 자기 근무 시간 2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시급도 쳐주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죠. 그는 제게 사장님도 당신이 늦은 걸 모르고 이미 자기가 오픈 준비를 끝냈으니 오늘 일은 비밀로 하죠 하며 장난스럽게 웃더군요. 또 이따 오후에 빠른 퇴근을 해야만 제시를 만나러 갈 수 있던 저는 그의 이런 행동이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그날 그렇게 그 사람 덕분에 이모와 제시를 만나고 오는 길에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했지만 평일 근무에는 서로 근무 시간이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고 한 주가 흘러 다시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그날도 그 남자가 또 오픈 준비 시간에 와서 심지어 저보다도 일찍 와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 시간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몇 시간씩이나 일찍 나왔냐고 묻자 그냥요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해서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혼자 할 일을 둘이서 하니까 평소보다 오픈 준비가 너무 일찍 끝나더라고요. 할 일을 모두 마친 저희는 말없이 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찰나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나 몰라요. 난 그쪽 학교에서 몇 번 봤는데 제가 사는 게 바빠서 다른 일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영민이라는 이름의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유학을 온 남자였습니다. 일을 빨리 배우고 싶다 윗집에서 공사를 해서 시끄러워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다 등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그는 자신의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함께 오픈 준비를 했고 그때마다 일을 다하고 남는 시간에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도 모르게 점점 호감이 갔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제 상황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사치 같아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된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이더군요. 그 또한 성급히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대시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토요일마다 몇 시간 일찍 출근해서 저의 일을 돕고 남는 시간에 둘이 홀에 앉아 쉬면서 간간히 대화를 나누는 것뿐. 그러다가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영민 씨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지쳐 보였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말마다 일찍 나와서 일을 도왔다고요. 고단했고 기댈 곳 없이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강하게 마음먹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 그의 고백에 굉장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힘들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런 그와 연애를 하게 되고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가 이런 행복함을 느껴도 되는 걸까? 아직 제시도 데려오지 못했는데 연애를 해도 되나 행복함을 느끼는 요즘이지만 그만큼 걱정과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었죠. 그러던 중 저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레스토랑에서 식사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죠. 이 약속 장소에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급해 보였죠. 그러다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내 레스토랑 실내는 저희 테이블 쪽 빼고 모두 불이 꺼지고 영민 씨가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영민 씨가 저에게 청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지금의 제 처지의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의 말을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보다도 제가 그를 더 사랑했지만 지금 저의 상황 때문에 결혼은 무리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그에게 제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음의 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 주제에 이렇게 착실하고 좋은 사람에게마저 그 짐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사치였는데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는 저를 몇 번이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사정하는 착한 남자였기에 결국 저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의 짐을 당신에게 같이 짊어지고 가게 할 수는 없다. 힘든 삶은 사랑하는 감정을 변화시킬 거고 그럴 바엔 그냥 이렇게 좋은 감정일 때 헤어지고 싶다고요. 제 말을 들은 영민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도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했나 봅니다. 그냥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 나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그가 저를 와락 안더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애썼어.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자. 한국에서 결혼하면 남자를 가장이라고 부르는데 한 가족을 이끌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 걱정 말고 내게 기대도 돼. 나와 함께 가족을 만들자. 물론 이모님과 제시도 우리 가족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저희는 우선 한 학기 남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영민 씨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영민 씨의 부모님께서는 제 사정을 모두 들으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셨다네요. 그리고 제 동생 제시가 혹시나 한국에 와서 한방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제안하셨어요.
제시가 다시 멀쩡히 두 다리로 걷는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침과 한방치료로 통증도 줄고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 함께 오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국 남자의 듬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곧 가게 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기대가 됩니다. 얼른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